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운동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가 갤러리인데요. 우리 이제 광화문에 갤러리 회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안상민 선생님이신데요. 안상민 선생님은 홍남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고요. 또 시인으로서 또 활동을 계속해 오시기도 했고요. 또 로타리 클럽에서 봉사하시고 지금 로타리 클럽 차기 회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경력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6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시집을 내셨습니다. 뭐 시인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서사신데 이 학도병 영웅들과 잊혀진 전쟁, 장사리 전투 이 제목의 이제 시집을 내셨는데요. 이 시집은 뭐 이제 이따 설명하시겠지만은 이제 장사리 전투라고 경북 지역의 6.25 전쟁 기간 동안에 큰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시로 이렇게 다 만드시고 책까지 내셨는지 특별히 그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상민 대표님 앞에 보시고 이제 본인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상민이라고 합니다. 시인이면서 작은 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한번 이제 여쭤보고 또 이번에 내신 이제 이 시집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제 기업인이시니까 홍남테크 그래도 나오신 김에 어떤 회사고 어떻게 그걸 일구셨는지 좀 먼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홍남테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야의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원래 하던 일은 그 자동 압착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 그 전선을 이렇게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이 전기가 통하는 모든 그 제품들에는 그 전기 회로가 들어가는데 그 전선을 그 회로에 맞춰서 가공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저는 그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동화 시켜서 공급한 뭐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만 그쪽 분야에 최고 먼저 기술을 배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제품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하게 되려면은 사람도 활동을 하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듯이 기계에도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혈관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와이어 하네스고 저는 그쪽 분야의 작은 회사지만 기술로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시다고 했는데 세상 기준으로 거의 어린 나이는 아니시죠? 지금 환갑 예, 환갑은 살짝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리다고 했는데 몇 저 스스로는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아주 특별한 기술을 그렇게 터득을 하시고 했는데 뭐 그런 기술 배우기까지 그럼 공부나 뭐 이런 것들 계기는 어떤 계기로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셨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국단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했는데 그 한국단자하면 무슨 금융권의 회사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그 전기와 전기를 연결해주는 맨 끝단을 이렇게 어떤 쉽게 연결하고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커넥터 그 끝부분에 있는 부품인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쪽 분야의 기술을 최초로 배우게 됐고 주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네.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 어떤 한 기업의 일구기까지
뭐 물론 기술이 있다고 하셨지만 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시인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되시게 된 계기, 또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런 시인, 뭐 문학의 세계에 또 입문을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 기계 쪽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굉장히 딱딱하고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기계를 다루면서 또 가장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는 시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상해하고 희한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계 일을 하면서 시를 쓸 생각을 하냐, 어떻게 시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시가 저의 꿈이고 일은 저의 생활의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클 때만 해도 그 시골에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학교도 거의 없고, 제가 고향이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시동이라는 곳입니다. 그 시동이라는 뜻 자체가 시를 쓰는 마을이다,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 동네에 그렇게 유명한 시인은 없습니다만 동네 이름이 시동으로 되어 있고, 저도 그 이름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 원인이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2살 때 시골에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심이랄까 이것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그 자연 속에서 묻혀서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이 소중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자연이었는데 이 도시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무시했던 작은 잡초 하나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참 그때 처음으로 자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어린 나이에 고향 떠나오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됐고, 사춘기 시절서부터 그 그리움과 애틋함, 자연에 대한 그런 사랑스러운 감성, 이런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정식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시를 쓴 지는 45년이 넘었습니다. 그건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뭐 이제 문학지나 이런데 뭐 발표하거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시 말고 습작까지 네. 합치면은 대충 몇 편의 지금 시를 쓰신 것 같습니까? 45년 동안 쓰셨다면. 대략 한 2,000편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쓴 시가 정말 그는 지금은 쓰려면 쓸 수가 없는 그런 감성적인 시였는데, 사실 이 시들은 대부분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사 다니면서 그 쓴 노트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마 그것까지 따지면은 한 3,000편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좀 특별한 이제 경력이 또 있으세요. 이제 기업 경영하시고 또 시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시를 열심히 쓰시는 가운데 또 뭐 봉사 활동이죠. 로타리 클럽.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로타리 클럽에 지금 차기 회장님으로 곧 이제 회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쭉 아마 해 오셨기 때문에 차기 회장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로타리 클럽 활동은 언제서부터 어떤 또 생각으로 이렇게 또 하시게 됐는지 좀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로타리의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국제 로타리 3650 지구에 있는 지회장이고요. 저희 그 3650 지구에는 총 100여 개 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하나의 회장일 뿐이고요. 저희 로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봉사입니다.
그 봉사라는 것은 뭐 사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권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봉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고 내어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 국제 로타리 3650 지구에 와서 여러 선배님들이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종교도 아니고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들 할까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 고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권위에 의해서 마지못해 들어왔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빠져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뭐 이게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봉사라는 게 말은 쉽지만 막상 거기에 참여해서 뭐 하려고 하면은 뭐 현실적인 제약, 시간이 없다, 또 이제 따로 뭐 이렇게 하려니까 신경 쓸 틈이 없다, 나든지 기업 활동하시고 뭐 시누스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봉사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대단하신 뭐 길지 않은 지금까지 삶을 사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일들을 지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집을 내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도병 영웅들과 잊혀진 전쟁, 장사리 전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시집을 이제 내시게 됐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장사리 전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시의 소재로 삼게 됐고, 또 이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게 단지 뭐 시상 갖고 될 시집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서사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 시집 내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저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그 울진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황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작은 암자인데 그곳에 6.25 때 전사하신 분들, 3사단, 8사단, 미군들, 이런 여러 전사하신 분들의 비석을 각각 따로 모셔놓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분들의 위해서, 그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야,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고, 또 이 불교라는 커다란 종단이 있고, 그런데 그 큰 절이나 종단 차원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에 있는 스님이 그 6.25 때 돌아가신 그 전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 최선기라는 작곡가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저하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가 시인이니까 네가 작사를 하면 내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 학도병 유적지를 주로 돌아다녀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다부동 전적지도 가봤고, 또 포항에 있는 이 장사리, 여기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사리 그에 가서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일단 그때 갔을 때 당시에 바로 느낌을 시로 제가 써서 그 서울문학이라고 하는 그 국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문예진인데 거기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거기에 원동은 그 편집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저한테 권유를 하였습니다. 야, 이 참 글 좋은데 호흡도 길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시로, 서정시로 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서사시를 한번 써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대로 서사시를 써보겠다 저도 결심을 하였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에 걸쳐서 시를 쓰게 되었고요. 이게 서사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그 서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느낌만으로도 쓸 수 없고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에 의해서 정확히 써야 되는데 사실 이 6.25 때 그 전쟁 우리가 아주 뭐 정신 못 차릴 때 6.25 전쟁은 저리 갔다, 저리 가라, 난리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기록 보존이 제대로 되었을 리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고증된 자료가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정확하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사료를 찾아내어서 또 제가 가장 맞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료들을 해서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했고요. 또 사건 기록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뭐 보고서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또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서정시 쓰듯이 너무 그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쓰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결례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시와 역사적인 사실을 다 함께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고 또 그 사례들을 제가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서사시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확실한 전쟁 역사를 가지고 쓴 서사시는 사실상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쓰자 하면서 썼고 쓰는 내내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의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와서 6개월 내내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와는 좀 다른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서사시나 어떤 뭐 이런 시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인칭을 씁니다. 왜 3인칭을 쓰냐면은 실제 겪은 사람과 이 글을 쓰는 작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 같은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진하게 느껴지는 진짜 제대로 쓴 글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지고 좀 강 건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썼는데요. 3인칭과 2인칭, 1인칭을 다 섞어서 썼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제 3자적인 입장에서도 썼고 또 너와 나의 입장에서 2인칭으로 또 썼고 또 제가 직접 학도병이 되고 6.25 때 참전한 용사가 되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1인칭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만 보신 분들은 저보고 6.25 참전 용사인 줄 알고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6.25 참전 용사가 아니고 6.25가 끝난 후 한참 있다가 태어난 60년대 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정말 그 감정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그 상황에 실제 전쟁을 겪지 않은 상황이면 느낄 수 없는 것들 제3자나 제2인자가 볼 때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글들을 진짜 제가 전투병이 되어서 그 몰입감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시를 길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시라는 건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표현을 자제하고 형용사나 어떤 수식어 이런 것 최대한 자제하면서 쓰려고 하는데도 글자 수로 한 2만 몇천 자 정도 되는 글을 쓰게 됐고 이것이 책이 한 권이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막상 시집을 내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시보다도 더 글자가 많아서 사실은 이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시인은 글자를 멋을 내느라고 굉장히 작게 쓰는데 저는 이 시집을 글자를 굉장히 쓰게 인쇄를 하였고 글자체도 되게 굵은 채로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져가지고 거의 소설처럼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좀 페이지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글자 수를 살짝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책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시집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었죠. 자세하게 오늘 또 네. 모신 주된 이유가 이 시집 책을 내시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걸 또 듣고자 해서 모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제목에 이제 장사리 전투가 나오는데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연동돼 있었던 이제 작전이었다. 뭐 잠깐 이제 조사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은 알아도 장사 상륙작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분이 안 되는 매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작전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이가 큰 항구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물이 많이 들어찬 그 만조 시간에 들어가도 바다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커다란 배가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항구인데 여기에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전입니다. 적이 만약에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알게 되면은 5,000분의 1이 아니고 거의 100%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들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작전이 바로 장사 상륙 작전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작전인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방향마저도 우리 고사성어와 똑같네요. 인천이 서쪽에 있고 이 장사리는 포항 동쪽에 있습니다. 정 반대쪽에 있는데 여기에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해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근데 실제 모든 전력은 인천으로 집중해서 떠나가는데 이 장사 상륙 작전은 한마디로 진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참 유식한 말로 하면 성동격서의 작전이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거의 미끼를 던져주는 수준의 작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도둑들이 부잣집을 털려고 할 때 그 집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그 사나운 개의 시선을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미끼를 딴 곳으로 던져주고 그거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집을 털러 들어가는데 거의 이와 유사한 비참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100% 적의 먹잇감으로 즉 이분들은 뭐 100% 가시면은 다 전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작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을 쓸 때 투입되는 병사들을 전투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정예병을 쓴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모집된 학도병들을 실제 전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를 뭐 이름은 좋습니다. 육군본부 직할 제1유격대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써서 그곳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작전은 가면은 승리를 하든가 아니면 승리를 못하면 패퇴해서 뒤돌아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기의 목적만을 달성하고 뒤돌아오는 기환 작전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도 기환 작전도 없었고 승리하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투입되는 것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분들이 작전에 성공을 해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200고지를 가서 접수하게 됩니다. 점령을 해서 7번 국도를 점령을 해서 당시에 포항이 최전선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은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이에 깜짝 놀라서 T-34 탱크를 4대나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즉 포항 지역에 총 10대가 2군단에 10대가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4대를 투입했다는 것은 40%의 전력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전력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어 있었고 낙동강 지역을 방어하는 데 투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출할 여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미군 하트먼 소장이라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분들을 살려내야 된다, 귀환 작전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작전을 세워서 이분들을 다시 귀환을 시켜서 데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사리 전투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아까 이제 그 시 내용에 대해서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감정이입됐고 또 공감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설명보다는 직접 그 시의 한 뭐 대목, 한 그 구절 또는 뭐 시 한 편을 직접 한번 좀 여기 나오셨으니까 낭송을 해주시면 무슨 말씀이셨는가 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네. 이 책은 제가 6.25 발발 바로 직전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사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그분들을 다시 귀환해서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부분을 채택하기가 힘든데 사실 이제 그래서 책을 제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썼고요. 단원을 43단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전쟁이 발발해서 낙동강 방어전투까지 썼고 그 이후에는 장사 상륙작전 위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낭송을 하라고 그러면 장사 상륙작전 그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장사 상륙작전은 9월 14일 날 이루어졌던 작전이고 지금이 마침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니까 그 부분보다는 그 6.25가 발발해서 낙동강에서 최후의 격전을 치르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다부동 전투를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6월 달이니까 오늘은 그 많은 긴 부분 중에서 그 다부동 전투에 관해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피는 바칠 수 있어도 물러서지는 못한다. 하늘에 반짝이며 떠있는 수많은 별만큼 수없이 날아오는 적의 총탄 세례. 대응 사격이 시작되고 조명탄이 터지고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피가 흐르고 여기저기 뒹굴며 쓰러져가는 병사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생명을 망설일 사이도 없이 머뭇거릴 틈도 없이 바치고 또 바치고 낙동강 전선의 방어를 위해 미군도 총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했다. B-29 폭격기 98대를 동원하여 단 26분 동안 다부동과 마주하고 있는 적진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개미 한 마리 살아남기 힘든 엄청난 폭탄 세례. 적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화염과 연기뿐이었다. 오늘날 비완 폭격기 한 대만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다 하여도 북한 김정은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데 그 전신이었던 B-29 폭격기 98대가 그 작은 지역에 집중
폭격을 하였으니 상상이 가능하겠는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라곤 사람도 짐승도 나무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적진, 개미 한 마리, 풀잎 하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냥 걸어가서 적진을 차지하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선봉중대가 적진으로 들어서는 순간 총탄 세례가 날아왔다. 저들이 진정으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귀신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나와 공격해온단 말인가? 아군 병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가사리처럼 살아남아 공격해오는 적들, 이토록 지독한 저들을 무슨 수로 막아낸단 말인가? 태강 말고 더 이상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인가? 고지를 내어주고 후퇴가 시작되었다.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지고, 대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더 이상 장담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 백선엽 제1사단장이 사단본부에서 황급히 달려와 병사들을 막아섰다. 우리는 못 물러선다. 후퇴는 없다. 대단하십니다. 낭송하시는 실력도 성우 못지않고 시인이시도 하지만은 거의 성우급의 또 그런 성량도 갖고 계시고 잘 들었습니다. 시 활동은 이제 계속 하시겠지만 또 이번에 이런 시집을 내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시들을 좀 더 써보겠다, 또 활동 계획 이런 것들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남성이지만 거의 여성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서정적인 시, 또 사랑의 시, 또 철학적인 시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작가인데요. 아마 기존에 제 일반적인 서정시를 보신 분들은 이번에 쓴 서사시를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고, 반대로 이번에 이 서정시만을 보신 분들은 저의 기존의 그 서정시를 보게 되면은 같은 작가가 맞나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직접 봐도 이거 같은 작가가 아니고 동명이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서정시를 많이 쓰고, 지금도 수시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도 쓰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쓰고, 수시로 쓰고 있는데, 이 서사시를 쓰고 난 이후에 또 여러 분들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에는 제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쓰던 시였는데, 이 시를 보시고 감명받으신 분들께서 또 숨겨진 새로운 그런 역사가 많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도 좀 서사시로 써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써달라, 이런 의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사시를 써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못하면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공감하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붙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고, 역사적인 기록 자체가 자료마다 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받을 가능성도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사명감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제공해 준, 부탁한 그런 것을 허술하게 넘기지 않고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서사시와 서정시를 같이 병행해서 다 같이 써볼 계획입니다. 네. 회사도 계속
열심히 경영해서 더 키워나가실 생각이시죠? 물론 당연히 회사는 키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제가 이 글만 써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글만 써서는 먹고 살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혹시 저와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 요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많이 좀 일 좀 주십시오. 예, 열심히 약간 돈도 버시지만 보람된 또 이 사회적으로 또 의미 있는 일을 계속 또 해 나가시겠다 이런 또 이제 결심을 또 이렇게 오늘 밝히셨고요.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뭐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서사를 다룬다라는 게 힘든 거구나. 이게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객관성도 유지해야 되고 또 비판을 받을 그런 또 용기도 또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이제 서사시를 내셨고 또 앞으로도 관련된 이제 주변 분들 기대도 많고 스스로도 아마 좀 많은 지금 의욕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좋은 작품들 이렇게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제 안상민 대표님 또 시인을 초청해가지고서 인생 스토리 겸 또 이 책의 어떤 그 스토리를 그렇게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그래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참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6월은 국가에서 정한 호국 보훈의 달인데 6월을 맞이해서 많은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25를 상기하는 글이라든가 6.25 때 전사하신 우리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글귀를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 6.25 참전 용사들이 아직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분만 해도 수만 명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참전을 안 했어도 그때 경험하신 어린 나이지만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휴전의 상태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이제는 동족이 아니고 적국으로서 상대하면서 언제든지 공격을 하겠다고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국가 안보관이 너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요새 땅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나요? 땅 하면은 우리 소중한 국토, 우리 영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땅은 나의 재산, 나의 돈, 투기의 수단, 돈 버는 수단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비싼 땅은 평당 몇 억씩 가고 지방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이름 없는 땅은 몇천 원도 안 가고 이런 돈으로만 따지는 세상이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서울 강남에 있는 땅이든 명동 한복판에 있는 땅이든 강원도나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그 아무도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있는 땅이든 이거는 평당 수억이 아니고 수천억을 줘도 절대 다른 나라에는 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토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목숨을 바치고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바치고 광복군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연세 많으신 그 독립투사 출신들의 장병들까지도 이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우리의 국토입니다. 이 국토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때 전사하시고 독립을 위해서 숭고하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그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